예, CBS 라디오 박정현 방송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노인 빈곤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1,000만 명이 일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 정말 가파른 상황인데, 그런데 익히 들으신 대로 우리 사회 노인 빈곤율 OECD 국가들 중 1위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국노인상담센터의 센터장이시고 숭실사이버대학 교수인 이호선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진 교수님과 안녕하세요. 또 우리 이동학 최고도 인사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를 듣고 우리 이동학 전 최고위원께서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아, 네. 이게 오늘 의미가 저는 이호선 교수님 뵌 것도 있지만 제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 2년 정도 세계 여행을 하면서 예, 맞아요. 전 세계 도시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갈등은 뭔지 이런 것들 제가 탐구하고 다녔거든요. 네. 기후환경 쓰레기 문제만 짚으신 게 아니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제가 기후환경 쓰레기까지 보게 됐던 거지. 그래서 오자마자 지구 전체에선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쓰레기책을 낸 거고 원래 원 계기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였어요. 그래군요. 오늘 또 가장 잘 말씀할 수 있는 분을 모셨어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나라가. 자, 일단 65세 이상 노령인과 이 내년이면 1,000만 명이 이를 거다 이런 전망인데 교수님 맞습니까? 실제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노인 민국이 시작된 거죠. 노인 민국. 네, 대한민국이 노인으로 이제 가득 차는 세상이 이제 저는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지금 벌써 평균 83.6세입니다. 우리가 농담 삼아 왜 재수 없으면 인구가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노인 인구가 늘면 이 사회 전체가 구조적인 변화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일자리라든지 간호간병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돌봄이라든지 의료 체계 고령치나 산업이나 기반 시설까지 다 달라질 텐데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노인 민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노인 천국이 될지 노인 지옥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죠. 앞으로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노인 천국이 될지 노인 지옥이 될지 그 문제일 것 같군요. 이동학 최고는 그러면 이런 문제 보시면서 각 나라는 어떤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대응한 게 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는 83세가 넘었는데 이게 연령이 다 다르더라고요. 돌아가시는 연령이. 그래서 예를 들면 러시아 같은 데서는 러시아도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2018년도에 러시아 그 월드컵이 펼쳐지고 있을 때 갔었는데 푸틴이 갑자기 연금 개혁을 한 거예요. 근데 러시아 남자들이 65세 대부분 더 돌아가시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60세부터 받는 연금을 65세로 바꾸겠다. 월드컵 개막식 하는 날. 그런 일들이 막 그러니까 뭐 일하다가 죽으란 얘기냐부터 해서 이제 많은 갈등들이 있었죠. 러시아. 스위스 같은 데서는 연금 개혁에 3번이나 이제 실패를 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그런 나라들보다 우리나라의 속도가 월등하게 빨라서 이 갈등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이제 노인 빈곤율이 1등이다라는 건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노인 빈곤이라는 정의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뉴스나 아니면 여러 이제 책들 보면 상대적 빈곤 얘기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빈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상대적 빈곤이라는 거 하는 건 내가 원래 사회적 평균에서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이제 상대적 평균인 거고. 그래서 이 상대적 빈곤 말고 또 우리가 절대적 빈곤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아마 엥겔 계수. 우리가 지금 먹는 식비가 몇 퍼센트 차지하냐. 이런 기준으로. 또 이거 말고 주관적 빈곤이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느끼기에 나는 가난한 것 같아. 이런 마음. 또 하나가 정책적 빈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거나 교육이나 건강이나 이런 사회적인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의 권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부합되게 성립이 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정책적인 문제로 빈곤이 발생하게 될 때 이걸 이제 정책적 빈곤이라고 할 텐데 저는 우리나라 빈곤 특별히 노인 빈곤은 저는 이 4가지가 다 합쳐진 복합 빈곤이라고 보고요. 복합 빈곤이다. 저는 거의 이게 가난의 골짜기에 지금 노인들이 처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책적 빈곤, 주관적 빈곤,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모든 4가지가 합친 종합적인 빈곤이다라는 OECD 말씀인데. 평균보다 마이크 가까이. OECD 평균보다 빈곤율이 3배나 높잖아요. 상위 국가에 비해서는 4배나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우리나라 노인들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서방하고 우리가 약간 시스템이 달라요. 공적 부조에 관련된 시스템이 좀 다른 게 거기는 워낙에 많이 걷고 나중에 많이 주는 이런 방식인데 우리는 조금 걷고 나중에 또 조금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청년하고
청년하고 중년도 빈곤이 발생하죠. 그렇죠. 근데 그 빈곤 발생률이 청년기 때나 중년기 때나 할 것 없이 보통 한 10%에서 11%밖에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 이제 65세가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40%로 확 뛰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요소가 서방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서방도 옛날 그 청년기 때나 중년기 때 그 퍼센티지 비슷하거든요. 근데 노년으로 넘어가면 그 비율이 한 17% 이렇게밖에 안 돼요. 노인 빈곤율이. 예.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이 심지어 75세가 넘어가죠. 55%의 빈곤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공적 연금, 그 공적 부조 자체가 그때 이 서방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금 대체율의 거의 한 60%까지도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는 엄밀히 말하면 20%가 조금 넘을 정도예요. 연금으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기초연금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노년이 됐을 때 아유 그래도 20만 원, 3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지 않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분들이 먹고 있는 약값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이제 세브란스에 가셔가지고 3개월치 약을 받아왔는데 108만 원이 나왔어요. 약값이? 약값만. 저희 어머니 약값만. 아버지 약값은 뺀 거예요. 예. 아버지 약값까지 하면 이걸 평균 3개월로 나눈다고 하면 최소 두 분은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의 약값이 들어가요. 이렇게 제가 효도를 잘 못해서 그런 거겠죠. 근데 이게 예.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고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부양하려고 하는 이 자식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정책적 실패가 저는 넘버 원이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도학 최고도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잘 산다라고 해갖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부심도 느끼고 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까지 잘 살아?라고 하는데 사실 그 내실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상당수의 많은 이 사람들이. 예. 제가 일본에 가니까 일본도 의료, 약값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하층으로 직전 낙하를 해버리더라고요. 삶 자체가. 그래서 하류 노인이란 단어도 생겨나게 되고. 하류 노인. 네, 그리고 특히나 돌봄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 사회적인 고통이 지금 수반되고 있더라고요. 노인 돌봄 문제. 노인 돌봄 문제. 누가 돌볼 거냐? 그렇죠. 예.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자식들이 돌보는 그 패러다임에서 그렇죠. 이제 많이 바뀌고 네.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가족에게 부여됐던 이 의무가 이제는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데 그걸 사회가 부양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사회 부양도 지속 가능하게 지금 가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적게 걷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재원 문제는 충돌이 세대 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유선 이게 교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이 부양을 하는 문제로 이제 한정이 될 수가 없는 게 예. 지금 우리나라 그 65세 이상 되는 고령자 가구의 3분의 1이 187만이 지금 1인 가구예요. 혼자 사시는 거. 부양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부양해줄 사람이 있어야지 부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독거노인 지금 70% 그러니까 10명 중에 혼자 사는 분 10명 중에 7명이 빈곤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빈곤층들을 자식들 혹은 다음 세대가 부양을 하기에는 이게 단순한 비용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인프라와 또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과 관련돼서 뭐 조직들과 엄청난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예. 사실 이런 요소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게 엄밀히 말하면 연금 개혁이 연금 맞아요. 개혁이다. 연금 개혁이 맞는데 아니면 엄청난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예. 저는 평생 현역이란 말을 진짜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50이 좀 넘었는데요. 예. 지금도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르신들 들으면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예. 망언이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예.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60이 넘으면 어떨까? 70이 넘으면 어떨까? 저희 아버지가 올해 93세 되셨어요. 아하. 숨 쉬는 것도 힘드시대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퇴직하는 연령이 73세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연령대까지 일을 할 때 그 일이라고 하는 게 화이트 칼라겠어요? 대부분 단순 노무직이거나 아니면 아주 단기 직종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평생 앞으로 이제 10년 정도 더 지난 83세까지 일해야 된대요. 일자리가 제대로 된 것도 없죠. 거기다가 내 몸이 그걸 수반할 만큼 이렇게 따라가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점에 우리에게 평생 현역이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아까 뭐 스위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예. 이 갈등이 왜 없겠어요? 엄청나게 있어. 스웨덴 복지가 10년을 좋잖아요. 싸웠어요. 어. 10년을 싸워가지고 어. 결국은 정부하고 노동계하고 다들 10년을 머리 부딪히며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가지고 결국은 연금 개혁을 해낸 겁니다. 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전전 정부부터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번 논의도 내년으로 다시 또 연금 또 개혁 논의를 미뤄졌잖아요. 밀었잖아요. 예, 그저께 폭탄 밀었죠. 돌리기, 폭탄 내년 예, 5월달까지. 폭탄 돌리기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 포인트냐. 그러면 이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이제 연금 복지 문제인데 일단은 연금 얘기 좀 해보죠. 내년은 넘겨졌는데 사실은 기본적인 공감대는 이제는 더 내고 뭐 덜 받든가 늦게 받던가. 늦게 받던가 네. 뭐 이런 부분 아니에요. 근데 네. 이 부분을
참 이렇게 더 내는 문제가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어느 정부도 쉽게 결단 못하는 거 있는 거죠.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단순히 복지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문제. 이게 표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걸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건 알겠지만 그러나 이건 누구든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우린 지금부터 눈에 훤히 보일 만한 명약관화한 지옥을 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이게 노인 빈곤의 문제가 빈곤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신건강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 우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살률,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한 번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제가 비극적 예언을 하나 하자면 앞으로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노인 자살률 저는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5배에서 10배가 늘어날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보잖아요. 저는 이제 상담 현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복지 현장에도 같이 있으니까 이 양쪽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노력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신체적인 문제 또 연결되지 못한 그 사회의 연대성의 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조직적 다시 말해서 시스템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안에 지인이 쭉 안쪽으로 깊이 들어오지 않으면 본인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 늪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번 정부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전 이거 다음 정부로 미루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미룬 것도 좀 면밀히 보면 내년 총선 앞두고 정치권이 좀 비겁했던 거 아닙니까? 이동학 최고. 둘 다 책임을 지면 되는데. 여야 모두. 누구한테 책임을 물 게 아니라 그냥 둘 다 책임을 지는 문제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최고위원을 할 때 이거 정치적인 문제로 국회에서 자꾸 이걸 다루다 보니까 이게 유불리를 자꾸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폭탄을 미래 세대에게 던지게 되고 그 결과가 결국 어르신 세대까지 같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연금산정위원회 같은 법을 하나 만들어서 정치인들이 손대지 말고 합리적으로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함께 그 공론장에서 그거를 결정하고 정치는 무조건 받고 그렇죠. 정치는 그걸 추인하고 이런 정도로 만들지 못하면 지금처럼 이 여야가 정확하게 적대적 공생 관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선 권력만 유지되지 답은 굉장히 불편한 거기 때문에 답은 아는데 서로 안 할 거라면 그 불편한 답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가 처음에 유학 갔다 와서 처음 들은 얘기가 유시민 복지부 장관일 때, 보건복지부 장관일 때 연금 개혁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때 그게 20년 전이에요. 20몇 년 전인데 아직까지 안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유승 교수님 스웨덴 사례 말씀하셨는데 스웨덴은 10년 동안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해서 누가 해법을 냈습니까? 누가 용기를 냈나요? 그 용기를 누가 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때 이제 양쪽 측에 나온 데가 어디였냐면 정부 측하고 노동 측이었어요. 노동자 측에서 양쪽에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연금을 낸다는 건 임금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또 함께 미래를 위해서 내놓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건 뭐 경제부 장관이 몇 명 모아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의를 끊임없이 계속한 거예요. 10년 동안. 그것도 거의 매일이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쟁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이슈가 계속되고 뭐 이건 되느냐 안 되느냐 말이 많았지만 결국은 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요새 뭐 세대 갈등이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와서 대화하게 해야죠. 갈등이 있다면 끌어내서 계속 듣는 경청의 이야기 과정이 있어야 그다음에 발언의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함께 논의를 하고 논의 과정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왜 자꾸 미루는 건지 모르겠고 그게 바로 정치인데. 그렇죠. 그게 원래 해야 될 일인 거죠. 그거라고 정치가 실종돼 거잖아요. 있으니까. 정치가 실종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쨌든 정치적인 역할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지금 저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건데 지금 대한민국의 노인 연령 65세로 돼 있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공통이잖아요. 근데 지금 개혁을 해가지고 그 노인 연령이 의미 없게 만들어버린 개혁 나라들이 있단 말이죠. 이를테면 은퇴 연령하고 연금하고 이런 것들을 연계시킨다든지.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그게 필요한데 60세에 무조건 은퇴시켜요. 근데 사실 정년이 그 60이고 은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노동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70세 초반까지 일을 하셔야 자기 소득을 가지고 이걸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밤새도록 누구 잡아가라 마라 이거 토론할 게 아니라 이 문제에 관해서 리스크 얘기할 게 아니라 노인 연령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복지 체계를 국가가 약속했던 이 체계가 지금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 부분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부분에 대한 토론 이런 것들이 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 안 되니까 노인 일자리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얘기로 넘어가 보면 근데 원래 노인은 사실은 그 일자리에 대해서
대해서 논의를 할 게 아니라 그 본인의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행복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복권형이 포도청이다 보니까 일자리 얘기가 나옵니다만 우리나라 이번에 그 고용 패널 조사 학술 대회에서 굉장히 재밌는 논문의 내용이 나왔어요. 거기 보면 우리나라 68세 근로자의 월 평균 그 근로소득이 180만 원이래요. 전 이걸 보고 먼저 느꼈던 게 뭐냐면 68세 근로자가 있다는 게 너무 싫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들의 근로소득이 180만 원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58세 그 직전 10년 차이 나는 58세는 311만 원이에요. 42%가 적어요. 그랬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75세로 넘어가잖아요. 이 75세 중에 지금도 27%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월 평균 근로소득이 139만 원이에요. 최저임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부부가 다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노인 빈곤율은 더 높아요. 여성 노인들은 특별히 더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데 부부가 함께 살면 오히려 더 가난해지게 되는 이런 양상이 왜냐하면 부부가 함께 살 때하고 여성 노인이 혼자 살 때하고 이 복지 서비스가 또 달라요. 이런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연금 얘기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지금 이번 정부도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시잖아요. 이게 표든 뭐든 일자리도 좋지만 양질의 일자리 정말 될 만한 일자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180만 원 받는 분들 거의 많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적겠죠. 열악한 환경에서 열악한 보수를 받는 분들이 훨씬 더 많지만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그냥 함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일자리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또 연금을 더 내고 정부가 더 이제 수고를 해서 그걸 또 이제 분배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정년 좋은 일자리에 정년을 좀 늘려가지고 어떤 그 연금 수급 체계를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60세 정도의 정년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게 일본은 이미 이제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례 좀 얘기해 주시면. 그러니까 정년을 연장한다라기보다 이거 계속 고용이라는 말을 계속 고용. 일단은 계속 고용. 거기 노동 이 권한까지는 커트를 해버리고 다시 계약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정년 퇴직을 하셨어요. 근데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로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어르신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60세 은퇴, 50대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으면 연봉이 한 3배가량 받잖아요. 그럼 젊은이들의 진입이 어렵단 말입니다. 이거를 제가 그냥 소세지 같은 소세지 모양이 생각났어요. 소세지 안으로 젊은 사람들은 들어가야 되고 어르신들은 거기서 빠져 나와야 되는데 어르신들 세대가 다시 들어오니까 기득권에 대한 문제가 청년 세대와 이게 또 세대 부딪힐 수밖에 갈등까지 없는 이어지고.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되다 보니까 이거는 서로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생하고 공존의 룰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국가가 해줬던 약속 못 지키겠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게 존엄한 노후를 맞을 수 있게 혹은 이 청년들도 활기차게 이 경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그러면 저는 그냥 정년 연장은 좋은 직장의 경우는 당연히 남아있고 싶을 텐데 그런 직장은 오히려 또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그래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좀 나중에 하고 좀 비선호되는 일자리부터 정년 연장에 대한 생각들을 지금 우리 사회가 논의를 좀 해서 그 부분부터 좀 풀어보면 어떨까. 이효승 교수님. 이게 또 만만치 않은 주제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미 사실 우리가 정년 연장은 전 뭐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불가피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년이 연장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 소세지 구조처럼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파이의 몫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고통스러운 또 다른 고통이 유발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지금 청년 세대하고 노년 세대 보면 누가 도 고통스러운가 고통 경주를 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아시잖아요. 2030 세대 그 기초생활 수급자가 지난 5년 사이에 5배가 늘었어요. 2030.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 청년이 어떻게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는가. 이거 굉장히 사회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물론 노인 기초생활 수급자는 또 말할 수 없이 많고요. 근데 이게 정년을 늘려가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학자들의 주요 이야기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또 새로운 달라지는 세대를 그 윗세대가 다 맡아서 일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일의 숙련도나 그 새로운 뭐 이를테면 우리가 챗GPT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맞아요.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해요.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세상 속에 위쪽 세대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끌어안고 있다면, 더군다나 고연봉으로 끌어안고 있다면 이건 과연 적절한 일이냐. 그래서 이게 쉽게 이 자리에서 논의가 끝날 건 아닙니다만 예. 이제 분명한 건 노인적 합평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대신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그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거기에 조금 그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저는 복지 비용부터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복지 비용 많이 줄였거든요. 나라가 많이 줄였는데 우리나라가 복지 지출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 선진국 우리보다 먼저 선진국 대열로 가면서 우리나라보다 그 GDP 우리나라 수준의 GDP를 지나갔던 그 나라들의 복지 비용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돼요. 우리 지출 비용이 지출하고 있는 게 워낙에 적게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생겨나는 빠른 고령화를 막아내지 못하는 게 먼저라서 저는 일단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만들고요. 먼저 복지 비용을 지금처럼 이렇게 줄여나가는 방식, 깎아가는 방식은 저는 정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면 예. 이렇게 이 노인 일자리 만드는 거 좋지만 정말 항구적으로 필요한 복지의 예산을 깎는다는 건 저는 이거를 비극의 문을 연다고 이 생각해요. 교수님 지적하셨는데 이제 노인 요양시설 예산이 내년에 반토막이 났다. 민주당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동학 최고도 그 문제 인식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돌봄 문제 말씀드렸는데 그 돌봄을 누가 해결할 거냐를 두고 사회 곳곳에서 아마 많은 파열음들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제가 여행을 딱 갔다 와서 2019년도에 우리나라 광역시도 중에 가장 초고령화율이 높은 속도가 가장 빠른데 부산이었어요. 부산은 이미 지금 초고령화에 들어섰거든요. 20% 인구의 20%가. 근데 제가 가가지고 그 노인 관련된 정책 담당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이제 보고서를 올려서 뭐 이렇게 시장님이든 누구든 이렇게 계속 보내면 예.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했었던 건 뭐냐면 오히려 전 세계가 지금 초고령화되고 그 속도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예. 지점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히려 산업화에 성공했던 모델을 만들듯이 고령화에 대처할 만한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이 초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 같은 것들을 많이 이 창직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이를테면 네덜란드 같은 데 가니까 예. 노인 어르신 실버 뭐 오락기 게임 그다음에 노인 실버 뭐 엘리베이터 뭐 이렇게 필요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지점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데들을 빨리빨리 치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르신들의 어떤 이 일자리를 같이 창출한다든지 그 산업을 좀 돌보는 그런 이 사회적 어떤 책무까지 같이 진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시도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군요. 예, 지금 얘기를 나눌수록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우려밖에 안 생기는데 독일 사례 살짝 좀 교수님도 그 과거 좀 돌아보시면 독일은 이 노령화 문제나 어떤 노인 복지 문제 어떻게 접근했는지. 뭐 독일 같은 사회는 워낙 준비를 잘했고요. 문제가 발생하면 개혁들을 또 해냅니다. 바로바로 해냈거든요. 정치의 힘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이후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거기도 고령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을 붓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복지 시스템 자체는 모두가 동의해요. 여야 다 동의하는데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그러니까 독일은 그런 거거든요. 저쪽에서는 3인당은 70% 그러면 저쪽에서는 아니다. 우파는 67% 그러면 저기 휴대다가 나서 68.5% 제3의 길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 큰 틀은 없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당히 준비가 좀 뭐랄까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어쩔지 몰라도 그런 독일들도 독일 사람들도 그런 것 같고. 근데 북구에 대해서는 또 뭐냐면 그 북구에 비하면 자기들은 지옥이다고 또. 근데 또 노동력이 계속 부족해지는 문제 때문에 의도적으로 약간 싫은 척하면서 또 난민도 이렇게 받아들여서 해서 노동력을 늘리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그런데 또 그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객포화 현상이 나타나고 또 어떻게 사회 통합에 또 저해되는 문제들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인구 문제도 그냥 딱 해가지고 100만 정도 받아가지고 바로 그 체제 내화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도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랑 경쟁하면 사회적 하층들하고 경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어놨지. 그래서 대한 독일을 위한 대안이랑 극우 정당들이 또 그냥 팍팍 올라오고 이런 문제도 있어요. 예, 결국 정치 회복이 가장 중요하겠다 싶은데 약 한 40초 남았는데요. 이효승 교수님, 현 정부에게 그래도 고언을 드시는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할 게 어떤 게 제안을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는 지금 현재 있는 복지 지출에 대한 정상화 혹은 더 확대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양적인 증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예. 지금부터는 질적인 확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예. 예. 지금은 눈치 보거나 미룰 때가 아니라 아하. 나서서 팔 걷어서 최선을 다할 때이기 때문에 예. 넘기지 마시고 이번에 해결하죠. 이번 정부 안에서 좀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폭탄 돌리게 하지 말고 네. 정말 그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여야 모두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 이제 고령화로 진입한 각 개인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 한국노인상담센터의 센터장이시죠.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합니다. 예, 이동학 최고의 말 중에서 그 젊은이들이 그 노인을 위한 일자리 이걸 만들어내거나 이 노인을 위한 그런 걸 만들어낸다라든지 지금 상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모델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더 나은 민주주의 속에서 우리가 공존을 향한 노력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밤새도록 이러한 문제로 정치인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고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지점에서는 분명히 성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라져야 되고 연금 더 미루지 말고 이번 총선 때 해결합시다. 여기까지입니다. 한판